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국 경제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 경제 체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경제학 전반에 관련된 경제학의 개념과 관련된 또는 경제학이 무엇인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경제 순환 모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책에 경제 순환 모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그 한국 경제를 분석할 때 경제 순환 모형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모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경제 현상을 단순화시켜 놓은 것이죠. 사실은 경제 현상은 매우 복잡합니다. 사실들만 나열시켜 놓으면 그거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현상들이죠. 근데 그 인간의 인지에 맞도록 그러니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모형이라고 경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제 경제학에서 쓰는 모형들 중에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경제학을 좀 거시적으로 조망해 볼 때 상당히 유용한 그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쓰게 되면은 경제학에 특히 이제 거시적으로 경제학을 잘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국가 경제를 파악을 할 때 특히 이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한국 경제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한번 그 큰 차원에서 조망해 본다는 의미에서 그 경제 순환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순환 모형 이야기를 좀 하고 그 경제 순환 모형이 처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마 그 개론 시간에 경제 순환 모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이 한국 경제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사실 조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한국 경제 상황을 크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도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뭐 복습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한국의 국민 계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그것과 연결돼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경제 순환 일단은 이제 경제 순환 모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제 순환 모형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긴 하지만 또 뭐 잘 모를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리뷰를 해본다는 측면에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이렇습니다. 경제 순환 모형을 그려보면 이 아주 간단한 순환 모형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그 간단한 순환 모형은 생산물이 있고 생산 요소가 있겠죠. 네, 생산물과 생산 요소가 있고 생산 요소가 투입돼서 생산물이 나오는 과정 이걸 이제 생산 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생산 물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걸 생산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네, 생산 과정이라고 그러고 이 생산 요소는 크게 세 개죠. 노동, 생산의 3요소라고 해서 노동, 자본, 토지라고 하는 토지는 뭐 자연자원도 포함되는 네, 이런 개념이 토지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근데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지금 자원의 생산 요소라고 하지만 이거 다 자원이거든요. 자원들 중에 인적 자원을 노동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자본하고 토지는 물적인 자원인데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스스로 생성되는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오는 자원이에요. 예, 자연적, 그야말로 자연자원, 그 스스로 생산이 되어지는 자원을 토지라고 한다면 자본은 그 스스로 생성되지 않고 그야말로 인위적으로 생성된 물적인 자원이죠. 그래서 노동은 인간이고 인적인 자원이고 자본과 토지는 물적인 자원인데 그 중에서도 자연에서 나오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자원을 우리가 토지라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적 자원을 토지라고 한다면 자본은 인위적으로 생성되고 만들어진 그런 자원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게 생산 요소고 그 다음에 생산물이 투입돼서 생산 요소가 만들어지는 요 과정을 우리가 재생산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재생산 과정. 이 재생산 과정이라고 하는 건 생산 과정, 그러니까 이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이 부단히 또 생성이 돼야 또 생산 과정으로 가고 다시 생산 요소가 만들어져야 이게 이제 생산 과정과 재생산 과정이 이렇게 이제 순환을 하면서 경제가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생산 과정이라고 하는 건 유지되는 겁니다. 이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 생산 요소가 다시 생성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확대 재생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확대 재생, 그러니까 재생산 과정이 훨씬 더 크게, 그러니까 예전 한 바퀴 돌 때보다 그 다음 바퀴에서 훨씬 더 이 물량이 노동, 자본, 토지의 물량이 훨씬 더 많아져가지고 생산도 많이 되고 다시 재생산도 많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즉 확대 재생산의 과정을 거쳐야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재생산 과정을 보면 노동이 재생산되려면 소비를 해야 됩니다. 네. 소비를 해야 돼요. 이 소비라고 하는 말은 소비재를 구입하는 걸 의미합니다. 소비재 구입을 의미해요. 소비란 말 자체가 소비재를 구입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재생산되려면 그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본이 재생산되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라고 하는 건 자본재를 구입하는 걸 의미하죠. 네. 투자라고 하는 건 자본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자본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본이 소모되고 나서 다시 자본재를 구입을 해야 다시 생산 과정이 되죠. 자본재라고 하는 것은 생산 능력을 유지 또는 확대시켜주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네. 자본재라고 하는 건 생산 능력을 유지, 확대시켜주는 재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자본재,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기계나 공장, 설비, 장치,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도 필요하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 공장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설비들, 이런 전기도 깔아야 되고, 그 생산 능력을 유지 또는 확충시키려면 그런 재화들을 지속적으로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네. 그런 게 이제 그 생산 능력을 유지 또는 확충시켜주는 그런 재화들이죠. 네. 그런 재화들을 우리가 자본재다라고. 그래서 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네. 유지될 수가 없어요. 투자라고 하는 걸 해야 자본이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자본과 자본재는 뭐가 다르냐 그러면 자본재라고 하는 구체적 재화입니다. 이런 설비, 공장, 건물, 기계,
뭐 이런 재화들 있잖아요. 구체적인 재화들을 우리가 자본재라고 한다면 자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재화, 자본재들이 생산 과정에 투입해서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자본재들이 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자본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생산 과정에서 자본재가 기여하는 만큼이 바로 자본이죠. 네. 그게 자본의 개념. 자본과 자본재가 다른. 사실 이제 노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노동자와 노동은 다릅니다. 노동자는 그 인간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 들어가서 하는 서비스, 노동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노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자가 뭔가를 소비를 해야 자기가 그 육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정신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시켜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자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능력을 유지 또는 확충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소비를 해야 됩니다. 네.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기 위해서 정신적 능력도 필요하니까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거 교육도 받아야 되고 문화생활도 좀 해야 되고 그 정신적 능력을 유지 또는 확충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걸 하잖아요. 소비를 해야, 즉 그런 소비재를 구입을 해야 노동이 그 자체 정신 육체적인 능력을 유지 확충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자본재를 자꾸 구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계나 설비 이런 것도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 유지가 되죠. 보수 점검 뭐 이런 걸 해줘야 그런 그 설비 장치나 설비 제품들이 유지가 되고 그걸 또 새로 사들여야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져야 또 이제 생산 능력이 확충이 되잖아요. 하나의 공장을 두 개로 만들면 생산 능력이 훨씬 증가해가지고 그게 다 투자잖아요. 네, 유지 확충시켜주는 그런 거. 네, 그렇게 해야 자본이 계속 유지되거나 확충되게 될 겁니다. 토지는 자연자원이죠. 그 스스로 자연이라고 그 스스로 생산이 됩니다. 이 토지라고 하는 거. 그 스스로 생산이 되는데 사실 이 토지나 자연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쓰면은 안 되죠. 네. 자연자원을 너무 많이 쓰면 고갈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생산할 때 많이 나와서 오염을 시켜버리면 환경을 오염시켜버리면 이 토지 또는 자연자원이 재생산되지 않습니다. 이건 토지나 자연자원 그 스스로 재생산되는 그런 자원인데 만약 너무 환경 문제를 등한시해서 자원이 고갈된다든지 환경 오염이 심각해진다든지 해버리면 요 자원은 사실은 재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재생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측면에서 사실은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재생산 과정이다.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와 투자를 통해서 재생산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 스스로가 재생산이 되는 것이지만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 재생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재생산의 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그 하나의 그 아주 간단한 순환 모형이거든요. 네, 간단한 순환 모형인데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순환 모형은 요게 아니고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순환 모형인데 사실 이 순환 모형을 그린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개념들을 일단 정립을 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경제 순환 모형은 이런 거죠. 네, 생산물 시장이 있어요. 네, 생산물
시장이 있고, 그리고 경제 주체가 세 개죠. 가계, 정부, 기업. 이 세 개의 그리고 이제 해외까지 있습니다. 네, 해외 또는 외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경제 주체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는 네 개 정도의 경제 주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요 해외를 우리가 해외 또는 외국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랑 교역을 하는 모든 국가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역을 하는 모든 국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해외나 외국을 우리가 그 경제 주체로 상정하지 않으면 요 폐쇄 경제 체제죠. 요 세 개의 경제 주체들만 고려를 하는 경제를 우리가 폐쇄 경제라 그러고, 요 외국이나 해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개방 경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요 경제 순환 모형을 그릴 때 하나의 그 화살표로 그리지 않습니까? 순환이니까 화살표로 그리게 될 텐데, 검은색은 실물의 흐름이에요. 검은색 화살표선은 실물 흐름이고, 빨간색 화살표선으로 그린 거는 화폐 흐름이다, 돈의 흐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기업이 생산을 합니다. 기업이 생산물을 만들죠. 네, 기업이 생산물을, 이때 이제 생산물을 우리가 재화와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네, 재화와 서비스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생산물이다 라고 또는 생산물 시장을 재화와 서비스 시장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모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경제 현상을 단순화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경제 현상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자세하게 일일이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략적인 것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모형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들은 다 뺍니다. 네, 그래서 물론 가게나 정부도 생산물을 생산을 하죠. 생산물을 생산하지만 이 모형에서는 주로 현대 경제에서는 기업이 대단히 많은 생산물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모형에서는 사소한 거 다 제하고 기업만이 생산물을 생산한다. 즉 생산 활동은 기업만이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생산물을 생산하려면 당연히 생산 요소를 제공을 해야 생산물이 만들어지죠. 생산 요소가 투입이 돼야, 그러니까 투입을 받아서 기업들이 그걸 받아서 이 생산 요소를 그러니까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생산물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실물입니다. 생산. 그리고 가게라고 하는 건 우리 전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가게예요. 네. 가게에서 모든 생산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즉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동, 자본, 토지 이런 것들이 다 제공되게 됩니다. 네. 제공이 되게 되고 그 생산 그 요소로서 제공이 되게 되고, 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생산 요소를 가게가 제공했으면 이 생산 요소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노동, 자본, 토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경영 이런 걸 넣는 사람도 있어요. 경영 제4의 생산 요소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산 요소가 있고 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바로 소득입니다. 소득이라고 하는 말은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가 소득이죠. 네,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소득의 정의입니다. 네, 그래서 다 이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가게는 소득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요소 소득이라고 그러는데,
요소소득을 받게 됩니다. 즉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이라고 하는 소득을 받고,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이자를 받고,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지대를 받고, 그 다음에 경영을 한 대가로 이윤을 취한다 라고, 이게 다 이 빨간 이게 다 요소소득입니다. 소득이에요. 이게 소득으로 책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고, 그래서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요소 소득을 받게 되면, 즉 소득을 받게 되면, 그 소득을 가지고 이제 그 가게가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할 겁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그려지는데 이 소비를 할 거예요. 네, 소비재를 사는 걸 아까 소비라고 그랬죠. 그 생산물 시장에 가서 소비재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산물, 빨간색이 돈 흐름이라 했죠. 그래서 소비하기 위해서 돈이 생산물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재를 받고 돈을 생산물 시장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가게는 정부에다가 돈을 냅니다. 그걸 정부한테 세금을 내죠. 그걸 이제 조세라고 그러는데, 조세의 흐름이 이렇게 가게 되고, 정부는 이 얻어진 조세, 이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또 정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될 겁니다. 정부 지출. 그래서 가게는 소비 지출을 하게 되고, 정부는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걸 생산물 시장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도 지출을 하는데요. 네, 기업도 지출을 하는데 이 지출을 투자 지출이라고 합니다. 투자. 아까 투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투자라고 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본재를 구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본재. 생산 능력을 유지 또는 확충시켜주는 재화, 이거를 자본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자본재, 뭐 설비나 장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자본재죠. 네, 자본재, 그게 바로 이제 자본재 구입을 바로 투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 투자라고 하는 건 실물 투자를 의미해요. 이때 말하는 그 투자는 실물 투자를 의미합니다. 즉 금융 투자,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 같은데 돈을 투자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투자는 아니에요. 그걸 금융 투자라 그러고, 이 투자는 실물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본재를 구입하는 걸 이때 말하는 투자 지출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이 생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네, 생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이 소실되지 않도록, 자본이 유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지출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자본재를 또 여기 생산물 시장에서 여러 가지 뭐 설비나 공장 그 자체 또는 뭐 이런 설비들, 장치들, 기계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구입을 하는 거죠. 네, 투자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자기 돈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남의 돈으로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네,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다. 네, 그래서 기업 활동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남의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야 돼요. 남의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어디서 제공하냐면 요 가게가 있잖아요. 요 가게가 자기가 얻은 소득 중에서 일부를 소비하고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그래도 남는 돈, 그걸 저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남는 돈을 저축이라고 그러고, 이 저축이라고 하는 건 잔여소득을 의미합니다. 잔여소득. 네, 잔여소득, 즉 소득 중에 남은 거라는 뜻이에요. 소득 중에 남은 것. 이게 이제 잔여소득인데, 남는 돈이, 우리가 이제 저축이라고 하면 뭐 대지저금통에 모아둔 돈이나 은행에 모아둔 돈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저축이라고 이야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저축이 아니라, 저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남은 돈이에요. 자기 소득 중에 뭐
소비도 하고 세금도 내고 하면서 한 돈 그리고 남은 돈 그걸 이제 하는데 그걸 이제 저축이라고 그러는데 그 저축분을 이 남는 돈이잖아요.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이 저축이라고 하는 건 남는 돈이에요. 이 남는 돈을 투자로 끌어 쓰게 됩니다. 네, 투자로 끌어 쓰게 돼요. 즉 기업이 투자를 할 때는 자기 돈으로 할 수 있지만 자기 돈으로 또 하지만 남의 돈을 더 많이 쓰거든요. 기업들은.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기업이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남은 돈, 즉 저축을 끌어다가 투자금으로 끌어서 다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돼요. 그 기회가 많지 않으면 사실은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워낙 돈을 많이 쓰잖아요. 투자를 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씁니다. 그 돈을 자기 돈만으로는 충당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고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규모 기업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은 자기 돈만 가지고는 도저히 투자라고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든다든지 할 때 그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거를 그냥 자기 돈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서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만의 돈으로 이 기업을 운영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잘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즉 저축을 남은 돈을 투자로 연결시키는 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금융시장이죠. 그래서 경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금융시장은 발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으면 대규모 기업 현상이라고 하는 것 또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투자 기회가 있고 투자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 나라 경제가 번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발전을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경제 발전의 핵이라고 하는 건 투자거든요. 투자입니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생산 능력이 확충되잖아요. 생산 능력의 확충이라고 하는 것, 즉 자본주의는 생산 능력을 확충시켜주는 그런 제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우선 그 사회의 저축량이 많아야 돼요.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뭔가 먹고 살기 바빠서 저축을 별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투자 여력이라고 하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일단 초기 조건으로는 저축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저축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으면 사실 그 기회가 박탈될 겁니다. 아무리 저축이 많아도 금융시장이 발달해 있지 않으면 투자가 원활해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금융시장 크게 보면 은행하고 증권 시장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증권 시장에는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업이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돈을 빌리는 거죠. 기업이 돈을 빌리는 겁니다. 네. 돈을 빌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돈 빌리는 방법은 여기서 보면 은행에 가는 거죠. 은행 창구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 기업이 돈을 잘 갚을 수 있을 만큼 기업 행위를 잘하는지, 즉 그 기업이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유망한지 안 한지를 평가를 해서 만약 잘 못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면은 돈을 안 빌려줄 겁니다.
그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하지만 이 기업이 돈을 아주 잘 갚을 정도로 아주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하면 돈을 잘 빌려줄 거예요. 즉 은행은 그 기업이 돈을 빌리려고 하지만 그 돈 빌리려고 할 때 그 기업이 잘 될지 잘 안 될지를 판단해서 자원 배분이 원활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합니다. 즉 잘 될 만한 곳에 더 집중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만드는 게 은행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자원 배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 은행의 심사 기능이죠. 그 심사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자원이 아주 낭비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의 어떤 그 은행의 그 기능, 그 중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채권 시장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빌려달라. 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그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채권 시장에 채권을 내게 되면 그 채권을 사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거죠. 산 사람이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고 결국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채권에 쓰여져 있는 이자만큼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사야겠죠, 채권도. 네, 되게 좋은 뭐 빌려줄 만한 그런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은행이나 채권 시장을 통해 가지고 기업은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조달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돈 빌리는 게 두 번째 방법은 동업을 하는 거죠. 네, 동업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고 그 동업자가 돈을 좀 내고 나도 좀 돈을 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돈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동업을 하려고 하는 걸 활성화시켜 놓은 시장이 주식시장이죠. 네, 주식시장. 주식에 내가 어떤 뭐 삼성전자에 그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동업한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내가 뭐 한 주라도 그 삼성전자 주식을 사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거든요. 주주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와 동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인적인 동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뭐 삼성전자의 주식을 한 주 샀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적인 협업이 아니라 인적인 뭐 동업이 아니라 물적인 동업이죠. 물적으로만 동업을 하는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동업을 할 때 인적인 동업을 했잖아요. 네, 뭐 합명회사니 합자회사니 이런 것들이 다 물적인 책임, 인적인 책임까지 다 지는 그러면 물적, 인적인 동업이었다고 한다면 주식에서는 그야말로 인적인 결합은 없고 물적인 결합만 그냥 자기가 투자한 금만 나중에 뭐 최악의 상황에 손해만 보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상당히 동업을 많이 하죠. 별로 부담이 없으면 내가 뭐 이 회사를 망해먹게 했다. 그래서 뭐 인적인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그 회사 형태가 아니고 물적인 동업만 촉진을 하는 그야말로 주식회사가 출연을 하면서 엄청나게 기업에 돈이 몰려들죠. 네, 몰려들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걸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충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대규모 사업도 벌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번영하고 발전하고 기업도 커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업을 통해서 주식회사 같은 동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그 경제 순환 모형을 통해서 보면은 시장이 크게 이제 지금 요게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생산 요소 시장도 포함되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금융 시장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해외 같은 개방 경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개방 경제에서는 뭐 우리가 요 해외랑 거래를 하죠. 네. 수출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남의 나라 물건을 들여와서 수입할 수도 있죠. 수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은 우리나라 물건을 파는 거고 수입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물건을 사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대금이 지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금이 반대 방향으로 지급된다.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달러가 들어오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해외와 거래를 할 때는 해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화폐를 받질 않죠. 네, 우리나라 화폐로 거래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폐쇄 경제에서는 전부 다 화폐가 사실 우리나라 화폐 원화죠. 원화인데 외국과 거래할 때는 우리나라 화폐를 받아주지 않고 외국 화폐, 특히 이제 달러를 쓰게 됩니다. 네, 달러가 가장 흔하게 쓰이는 해외 결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달러를 안 쓸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 달러를 쓴다. 그래서 달러를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수입을 하게 되면 달러가 이렇게 나가는 구조로 돼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달러가 들락날락거릴 수도 있는데 해외랑 우리나라 간에는 그냥 돈이 달러가 들어왔다, 달러가 나갔다 하는 그런 금융 시장도 있어요. 국제 금융.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거래하는 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금융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개방 경제 상황을 묘사한 그런 그 분과가 국제 경제 아닙니까? 국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국제 경제가 크게 보면 이제 국제 무역론이랑 국제 금융론으로 나눠져 있죠. 네, 국제 무역론, 국제 무역론 이런 수출 수입 같은 것들을 다루는 그런 거고 이론이고 요거 국제 금융론은 이런 거 다루는 그러니까 그 달러가 들락날락하는 그 시장을 다루는 게 국제 금융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 전체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고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시장이 있고 각각에 있어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외 시장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 국제 경제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뭐 국제 경제학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제 수지, 경상 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경제 순환 모형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국민 계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국민 계정 이제 좀 이따 이제 그 국민 계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게 될 텐데 국민 계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 지표, 특히 이제 GDP, 그러니까 국민 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국민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측면이 있어서
그 생산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출 국민소득이 있고 분배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산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 국민소득은 생산물의 총합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1번. 이게 생산 국민소득. 생산물의 가치를 그날에서 나온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다 합한 것. 이게 이제 생산 국민소득이고 그래서 한 나라의 총생산은 사실은 총지출이랑 같아요. 네. 생산한 게 다 팔린다 그러면 그 대금을 지불했을 거 아닙니까? 팔았다는 건 누군가는 지출을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생산이 전부 실현이 되면 그 총 지출만큼 실현이 된 총 지출하고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총 소득이랑도 같죠. 네. 뭔가 어떤 생산물이 생산해서 그것이 팔려가지고 실현이 됐다 그러면 그 실현된 돈 생산물을 팔아서 얻은 그 대금은 누구에든 갈 거 아닙니까? 이건희한테 가든 나한테 가든 누구한테는 그 가치는 소진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든 갈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의 어떤 총 생산은 총 지출과 같고 그리고 총 소득과 같다. 생산, 지출, 소득이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소득의 총소득, 이게 총소득이라고 하는 게 결국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건데 국민소득은 이 같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세 가지 국민소득, 총 생산 국민소득, 생산 국민소득, 그 다음에 지출 국민소득, 분배 국민소득. 이 국민소득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죠. 나눌 수 있습니다. 생산 국민소득은 총소득, 총생산과 관련된 거고, 지출 국민소득은 총지출하고 관련된 거고, 분배 국민소득은 총소득과 관련된 거거든요. 생산 국민소득은 바로 요겁니다. 생산물, 요걸 다 합하면 생산 국민소득이 총소득 또는 생산 국민소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지출 국민소득은 요 소비 지출, 정부 지출, 투자 지출 이거 세 개 합한 겁니다. 네, 이거 합한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합한 거다. 왜냐면 일단 보시면 이게 생산물이 생산됐잖아요. 생산된 거의 가치 이게 1번 이것의 가치가 전부 생산물 시장에 갔잖아요. 네, 생산물 시장에 갔고 그걸 누구든 지출을 했을 텐데 가게도 지출, 소비 형태로 지출했고 정부도 지출했고 정부 지출로 그다음에 기업도 투자 지출로 지출을 했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네, 같을 수밖에 없죠. 지출은 가게, 정부, 기업에서 했는데 그걸 다 이들이 샀을 테니까 이 세 개를 더하면 결국 생산 국민소득이랑 지출 국민소득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출 국민소득은 소비 지출, 정부 지출, 투자 지출 이거 세 개로 합해지게 된다. 개방 경제까지 나가게 되면은 그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이 생산물이 다 어디로 가? 이 생산물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게, 정부, 기업만 이 생산물을 에 대해서 지출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지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죠. 외국인도 했고 그래서 수출이 돼가지고 외국인들도 샀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 생산물 시장에 있던 것 중에 일부는 외국인들이 썼다. 그래서 수출분도 포함시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소비 플러스 소비 지출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투자 지출 플러스 수출, 이것도 이제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 생산물 시장에서 우리나라 생산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는 수입이 돼가지고 수입품도 여기 있거든요. 그 수입품은 우리나라가 생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빼야 됩니다. 빼야 돼요.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이 지출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지출 플러스 투자지출 플러스 정부지출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 수입,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수출 마이너스 수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순수출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지출국민소득은 소비지출 플러스 투자지출 플러스 정부지출 플러스 순수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배국민소득은 이거예요. 이겁니다. 분배국민소득은 이거다. 요소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같다. 왜냐하면 생산물을 생산한 만큼, 그러니까 생산물을 생산하기 이전에 생산 요소를 구입을 했죠.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생산물의 생산에 기여한 만큼 분배분이 나갈 거 아닙니까?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생산물에 기여한 만큼 소득 수준이 주어질 테니까 그렇게 이제 그 소득이 나아갈 것이다. 그래 분배국민 소득은 요 부분이다. 요게 3, 이게 2죠. 요게 2, 요게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같은데 보통 총생산과 관련된 생산 국민 소득은 보통 이게 GDP로 우리가 나타내요. GDP 또는 GNP로 나타내죠. 이 P라고 하는 건 프로덕트의 뜻입니다. 프로덕트, 생산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생산입니다. 생산과 관련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민소득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GDP 개념 아닙니까? GDP 개념. 왜 생산물의 가치로 소득을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소득 개정을 놨느냐? 그러면 이런 사정이 있다는 거죠. 총소득과 총생산은 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 GDP를 계산해도 총소득분이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GDP를 해도 결국 국민소득은 이걸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총지출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소비지출 플러스 투자지출 플러스 정부지출 플러스 순수출. 순수출이란 건 수출 빼기 수입이죠. 그 다음에 총소득은 여기 요소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국민계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국민계정을 이해할 때에는 요 전체를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국민계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게 될 텐데 그 국민계정과 관련된 그러니까 국민계정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GDP가 어떤 개념이고 GNP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총지출과 관련된 이야기, 특히 이제 총소득이 상당히 이제 복잡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사후적으로는 다 같아지긴 하지만 이 총생산과 총소득 즉 생산 국민소득과 분배 국민소득이 결국은 같아지긴 하지만 그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분배 몫이 결정 소득으로 가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어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계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곧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